그리고 같은 해 11월 왕자들은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해냈습니다. 드디어 복림대군과 소현세자가 조선에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1644년 11월 11일 형 소현세자의 영구 귀국을 명령합니다. 다만 복림대군은 약 5개월간 북경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면 청나라는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시간을 두고 차례로 왕제들을 보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3월 26일에 북경에서 출발해 1645년 5월 14일 청나라에서 약 8년의 볼모 생활을 끝내고 복림대군이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복림대군의 표정은 기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낯빛은 어두운 데다 어딘가 슬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러지? 조선에 도착하기 전 복림대군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바로 청나라에서 동고동락했던 형 소현세자가 갑자기 사망했다는 겁니다. 복림대군이 소현세자 다음으로 귀국에 오른 지 한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형의 갑작스러운 죽음만큼이나 복림대군을 혼란스럽게 만든 게 또 있습니다. 형 소현세자의 죽음에 관한 해괴한 소문이 도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 인조가 형 소현세자를 죽였다는 소문입니다. 복림대군이 없던 조선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소현세자가 죽기 5개월 전인 1644년 11월 귀국길에 오른 소현세자는 추운 겨울 약 10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 조선에 도착합니다. 긴 여정 끝에 조선에 도착한 소현세자의 몸 상태는 이때 어땠을까요? 엉망이었습니다. 북경에서 출발할 때부터 좋지 않았던 소현세자의 상태는요, 귀국 후에도 나아질 낌새가 보이질 않았죠. 새벽 내내 숨이 차고 두통으로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이어집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의원들이 탕약을 맞춰도 소현세자는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그때 한 내의원 의관이 세자를 진맥하더니 진단을 내립니다. 병명은 학질. 그러니까 당시 소현세자가 겪은 학질은요, 지금의 말라리아 증상과 비슷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들을 보다 못한 아버지 인조는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한 의원에게 세자의 병을 낫게 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바로 이 사람한테요. 이형익. 이형익. 자, 이 이형익은요, 충청도 지역에서 기묘한 침술로 아주 유명한 의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형익의 침술을 이렇게 부릅니다. 번침. 번침? 네. 아마도 침을 놓고 주변을 뜸으로 감싸는 침술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형익의 침술이 유명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저주받아 몹쓸병에 걸렸을 때 이형익의 침을 맞으면 씻은 듯이 병이 싹 낫는다는 겁니다. 그 정도 능력이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선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인조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현세자의 치료를 맡겼을 겁니다. 소현세자가 처음 이형익의 침을 맞은 건 4월 24일 새벽 3시. 침을 맞고 난 뒤 소현세자의 병이 차도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4월 25일 새벽 3시 이형익은 전날과 같은 자리에 침을 또 놓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침을 맞고 난 다음 날 아침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소현세자가 갑자기 숨을 쉬지 못하더니 두꺼운 속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을 뻘뻘 흘리는 겁니다. 펄펄 끓는 열과 오한에 시달리기를 반복하던 소현세자는 그날 정오 창경궁에서 돌연 숨을 거둡니다. 그런데 소현세자의 시신을 염습하던 날 사망한 소현세자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소현세자의 시신이 너무나 이상하다는 겁니다.
소현세자의 그 눈, 코, 입, 귀에서 새빨간 피가 흥건히 흘러나왔고 온몸이 검게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 허망하게 아들을 잃게 된 인조는 어찌나 슬펐던지 곡기까지 끊으며 소현세자의 죽음에 괴로워합니다. 이 괴이한 침술로 세자를 죽게 한 의원 이영익을 처벌하라는 상소가 빗발칩니다. 인조는 곧바로 어명을 내립니다. 이영익을 굳이 잡아다 국문할 것 없다. 재차 아뢰었으나 끝내 따르지 않았다. 치료를 하다가 사람이 죽는 사고가 벌어지면요, 당연히 법에 따라 신문을 하고 처벌을 내려야 하는데 인조가 이영익의 죄를 묻지도 처벌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가 이상하네요. 게다가 대신들이 장례 절차에 따라 소현세자의 관을 모실 찬실을 준비하기도 하니까요, 인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찬실은 설치하지 말도록 해라. 인조가 나서서 아들의 장례를 간소하게 진행하라고 한 겁니다. 사실 이영익은요, 인조의 전담 주치의였습니다. 무려 12년간 인조 가까이에 있었던 측근인 셈이죠. 자, 여러분들, 복림대군이 조선에 와서 들은 끔찍한 소문 기억나십니까? 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복림대군이 들은 이 소문 정말 사실일까요? 인조가 소현세자의 죽음에 관여했는지 아닌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심증은 있어도 물증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현세자의 죽음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형 소현세자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여기 아버지 인조가 얽혀 있다는 이 끔찍한 소문을 들은 복림대군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버지를 향한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왜 아버지를 두려워했을까요? 본인도 죽일까 봐서. 그렇죠. 복림대군도 청나라에서 소현세자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청나라 관리와 가까워질 기회 많았습니다. 혹시 아버지 인조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 탐탁치 않게 되면 나도 형처럼 죽는 거 아닐까? 복림대군은 더욱 조심하며 자신의 사가로 돌아가 조용히 생활했죠. 자, 시간은 흘러 복림대군이 조선에 돌아온 지 약 2달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생활하던 복림대군이 아버지 인조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일이 벌어집니다. 맞선다고요? 복림대군이 아버지 인조에게 상소를 올린 겁니다. 갑자기 신을 세자의 자리에 올리시는 전교를 내리시니 부득이 만번 죽음을 무릅쓰고 번거롭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그 인조가 세자로. 앉힌 거죠. 그렇죠. 그런데요, 당시 소현세자의 첫째 아들은요, 원손으로서 후계자 수업을 9년째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조가 소현세자의 첫째 아들인 원손을 제치고 복림대군을 지금 다음 후계자인 세자로 정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당시 인조의 나이가 50세였거든요.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데 뒤를 이을 소현세자의 아들은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제발 명을 거둬달라고 애원하는 복림대군의 요청에 인조는 맏형이 죽고 나면 동생이 계통을 잇는 당시에는 통용되지 않던 177년 전에 전례까지 끌어와서 세자 자리를 강요한 거예요. 복림대군은 첫 번째 상소를 올리고 3일 뒤 또다시 인조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막중한 후사의 자리를 일개 불초한 신에게 부탁하시니 이것이 어찌 모기가 산을 짊어지는 만큼만 어려울 뿐이겠습니까? 복림대군은 자신이 다음 왕위 후계자인 세자 자리에 앉는다는 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때 막 조카가 지켜보고 있고 조카도 교육받고 있었고 너무 미안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복림대군이 제발 명을 거둬달라고 인조에게 눈물로 애원합니다. 하지만 복림대군을 세자로 삼겠다는 인조의 뜻 확고합니다. 결국 복림대군은 인조의 뜻대로
9월 27일 왕세자로 책봉됩니다. 자, 그렇게 아버지 선택으로 다음 왕위 후계자에 올랐지만 복림대군 불안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언제든 복림대군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오, 누구요? 바로 복림대군의 동생 인평대군이 있었습니다. 만약 복림대군이 아버지의 미움을 사게 되거나 왕세자감이 아니라고 낙인 찍히면 왕세자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무섭네. 아버지에게 미움받지 않기 위해 혹시나 말실수라도 할까 봐 술까지 완벽하게 끊습니다. 답답하죠. 복림대군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 속에서 늘 조심하고 주변을 경계했던 겁니다. 그런데 복림대군이 왕세자가 된 지 2개월이 막 지났을 무렵 복림대군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복림대군은 며칠째 감기로 고생 중이었거든요. 이 소식을 들은 인조는 곧장 복림대군에게 의원을 보냅니다. 미안. 그 저승사자. 그 이영이 안 돼. 이영이. 저승사자야 그분. 맞습니다. 소현세자에게 침을 놓았던 의원 이영익이었습니다. 복림대군의 맥을 짚은 이영익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복림대군의 병이 사질이라는 겁니다. 사질은 저주 때문에 생긴 병을 사질이라고 합니다. 이영이. 아, 저주 절대 거의 안 걸릴 성격인데. 이영익의 그 침 어떨 때 놓을 때 최고라 그랬죠? 아, 저주 걸렸을 때. 그렇죠. 깜짝 놀란 인조는 복림대군에게 이영익의 침을 맞으라고 합니다. 이때 복림대군은 이 아버지의 권유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감기입니다. 어찌 사질이겠습니까? 이영익의 침을 맞지 않겠다고 단칼에 거절한 겁니다. 복림대군의 몸은 거짓말처럼 씻은 듯 났습니다. 인조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이후 복림대군은 왕세자에서 조선 제17대 왕 효종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효종의 가장 큰 목표는 뭐였을까요? 조선의 왕으로서 인정받는 것, 그리고 전란으로 황폐화된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즉위하고 약 1개월 뒤 효종은 머리가 지끈지끈할 정도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김자점의 죄는 온 나라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어찌 신이 홀로 모르겠습니까? 그대로 관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을 채직하소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일하는 김자점과 도저히 같은 곳에서 일할 수 없으니 차라리 자신을 잘라달라면서 사직상소를 올린 겁니다. 김자점은요, 영의정으로 선왕 인조의 최측근이자 인조가 복림대군을 왕세자로 임명할 때 적극 찬성했던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복림대군이 효종에 오르는데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죠. 영의정 김자점은 선왕 인조의 공신이 아니라 뇌물을 받고 관원들을 노예처럼 대하며 조정의 물을 흐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김자점의 죄를 물으며 애둘러 인조의 실정을 비난한 거예요. 신하들의 이런 빗발치는 상소에 효종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효종이 신하들의 사직상소를 반려하거나 무시할 수는 없을까요? 효종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사직상소를 연달아 내는 관리들은 효종에게 꼭 필요한 귀한 인재들이었거든요. 자, 당시 이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살림, 외산자 수풀림. 살림은요, 병자호란 직후 청나라 오랑캐에게 머리를 조아린 인조 밑에서 일할 수 없다면서 조선 조정을 떠난 인재들이 주축이 된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효종이 즉위한 후 많은 살림의 학자들이 새로운 왕 효종에게 기대를 걸고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했거든요. 조정에서 일할 인재가 많아지니까 효종도 좀 기운이 났겠죠. 맞죠. 근데 겨우 조정에 돌아온 살림들이
김자점이 있는 한 일을 할 수 없다면서 사직서 내고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김자점을 감싸자니 겨우 마음을 돌린 인재를 대거 놓치게 되는 겁니다. 효종의 선택. 영의정, 김자점을 파직하라. 효종이 김자점을 버리고 조정에 필요한 인재인 산림학자들을 택한 겁니다. 그만큼 지금 효종에겐 자신에게 힘이 되어줄 신하가 꼭 필요했던 것이죠. 이 산림들의 요구대로 김자점을 파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효종을 괴롭게 하는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강빈의 옥사를 다시 조사하셔야 됩니다. 자, 김자점이 소현세자빈에게 누명 씌운 것 같다면서 재조사를 요구한 겁니다. 결국 효종이 걱정하던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효종은 결국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합니다. 선왕이 일찍이 소현이 현명하지 못한 것을 한탄하였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결코 기업을 부탁할 만한 위인이 못 된다. 즉 무능력한 소현세자와 그 피를 이어받은 조카는 왕이 될 인물이 아니야. 자신의 정통성이 정당함을 알리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그건 형과 조카의 자질에 흠집을 내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효종은 자신의 정통성을 위해 형 소현세자를 깎아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후 효종은 산림학자들의 마음을 굳히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산림학자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효종이 선택한 비장의 카드는 바로 이겁니다. 북벌론, 북녘북 7벌, 북쪽에 있는 청나라를 정벌해 병자호란의 치욕을 갚겠다는 겁니다. 청나라에 굴복한 조선에 큰 불만을 가진 산림학자들에게 자신은 청나라에 굴복한 아버지 인조, 청나라와 친하게 지낸 형 소현세자와 다른 인물이란 확실한 한 방을 심어주려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효종은 망가진 조선의 국방 시스템을 재정비하고요, 군대를 다듬는 일에 몰두합니다. 효종이 가장 불안한 게 자기의 왕좌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자기 주변에 보호막을 치고 싶은데 그러면 군대를 키워야 하죠. 군대를 키울 명분이 바로 북벌이라는 거죠. 북벌로는 청나라를 향한 전쟁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국내용 정치적 프로파간다라는 거예요. 다만 조선의 국방력을 길러서 제2, 제3의 삼전도 구력을 막으려 했던 것이죠.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을 방어력을 갖춘 군대를 기대한 겁니다. 이후 효종은 대동법을 부활시키며 민생 안정에도 신경 쓰고요, 조선을 다시 부강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성군이 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 것이죠. 그렇게 전란을 수습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지 10년이 지난 1659년 5월 4일, 평화롭던 궁안이 삽시간에 소란스러워집니다. 효종이 머무는 대조전에 가까워질수록 조정 대신들의 표정은 급격히 나빠집니다. 뭐지? 지독한 피비린내가 진동하기 시작했거든요. 피비린내? 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당시 효종은요, 종기 때문에 침을 맞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효종에게 침을 놓던 의관이 실수로 혀를 잘못 찔러가지고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효종의 몸에서 피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쏟아져 나온 겁니다. 피를 멈추는 약을 발라봐도 아무 소용이 없었죠. 형 소현세자처럼 침을 맞다가 죽은 겁니다. 당시 효종의 나이 40살. 허망하다. 병자호란이라는 비극을 겪고 8년의 볼모 생활 끝에 조선으로 돌아온 효종. 형 소현세자의 죽음 이후 갑자기 왕위에 오른 효종의 삶은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와 같았습니다. 효종은 자신이 처한 험난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북벌론을 제시하며 나라의 안정을 찾고 백성들을 돌보려고 노력한 왕이었습니다.